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먼저 데이터베이스, DBMS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줄여서는 DB라고 많이 부르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조직화된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관련 있는 데이터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나 사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올리고 또 글을 쓰고 또 누군가의 컨텐츠에 댓글을 달고 이런 식의 일련의 정보들, 이런 데이터들이 모두 하나의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이잖아요. 뭐 그 외에도 로그인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 정보를 입력했다면 또 그 개인 정보 또한 이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관련 있는 데이터라고 할 때의 이 의미는 같은 출처나 혹은 같은 목적, 같은 서비스 안에서 생성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관련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조직화된 집합으로 묶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직화라는 개념인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책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막 쌓여 있다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책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같은 제목의 책들이 얼마나 있는지 재고 관리도 쉽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책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신속하게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잘 조직화된 데이터들은 내가 찾으려는 데이터들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데이터가 중복돼서 생성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데이터의 불일치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화된 집합으로 데이터가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조직화된 집합의 형태로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할 때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적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겠죠.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또 사용이 될 때 이거를 전자적으로 저장된다고 또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정리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는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조직화된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DBMS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용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는 이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또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거를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DBMS는 뭐가 있냐면 포스트그레스QL, MySQL,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QL 서버, 이런 DBMS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DBMS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DB를 정의하다 보면 부가적인 데이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가적인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메타데이터라는 용어는 데이터베이스에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도 메타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원래의 이 메타데이터의 의미는 데이터 어바웃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의 해상도가 얼마인지, 그 사진의 포맷은 또 무엇인지, 그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이렇게 그 사진과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사진이라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을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도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거나 기술하는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카탈로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을 카탈로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데이터의 유형이나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또 저장되는 데이터들의 제약 조건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보안, 데이터의 저장과 관련된 부분, 또 인덱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룹,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메타데이터 또한 DBMS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뭐냐?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DBMS,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틀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문서를 읽다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순수하게 그 데이터 자체를 의미하는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를 읽을 때 문맥에 따라서
따라서 잘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자나 또 프로그래머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백엔드 개발자니까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쿼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쿼리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혹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그런 요청과도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쿼리를 날리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그 쿼리를 받아서 일단 그 쿼리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분석을 하게 되고, 쿼리가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면 이제 그 요청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청된 그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가적인 정보를 알아야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가적인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한 뒤에, 그럼 그 부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요청받은 데이터를 찾아서 이제 그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에 돌려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작하는 방식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동작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술하는데 혹은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개념들이 모여있는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은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추상화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상화입니다. 추상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모델은 모델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원하는 형태로 혹은 원하는 추상화 수준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 모델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모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어느 정도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추상화할지 그 추상화 수준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각각의 모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데이터 모델은 DB에 읽고 쓰기 위한 기본적인 동작들도 포함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DB 구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DB 구조는 데이터의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의 유형이죠.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데이터들의 제약사항 등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모델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 있는데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컨셉추얼 혹은 하이 레벨의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로지컬 혹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한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피지컬 혹은 로우 레벨의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각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먼저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은 뭐냐면 일반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개발자뿐만 아니라 비개발자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로 이루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추상화하는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얘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추상화하여 기술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이 뭐냐면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엔티티와 그리고 그 엔티티들 간의 관계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뭐냐면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엔티티와 그 엔티티들 간의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E와 R은 엔티티의 E와 릴레이션십의 R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만 설명하면, 얘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 정보와 그리고 그 책 정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스튜던트와 북은 각각 엔티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들의 관계는 학생이 책을 빌려서 읽는 거기 때문에 리드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각각의 엔티티마다 속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을 수 있고 또 전공이나 이름, 학년 등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엔티티의 속성 하나하나를 애트리뷰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높은 수준으로 추상화해서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 혹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모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지컬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디테일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테일하게 DB를 구조화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될 때,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그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델이 실제로 저장 장치에 어떤 구조로 저장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느냐? 또 그 정도는 아니고요. 특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특정 스토리지에 종속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도 어느 정도 추상화는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백엔드 개발자는 이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입니다. 여기서 릴레이션이라고 함은 쉽게 설명해서 이 테이블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이블에 로우가 있고 또 컬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는 똑같이 이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 이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의 로우는 데이터 각각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 컬럼은 그 데이터의 속성, 어트리뷰트를 의미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영상들에서는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말고도 로지컬 데이터 모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객체 개념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는 오브젝트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이 두 개의 모델을 합쳐서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들도 대부분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기반한 DBM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나 MySQL 또 MS SQL 모두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고요.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인데요. 얘도 어쨌든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DBMS는 모두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그만큼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피지컬 데이터 모델을 살펴볼게요. 얘는 컴퓨터에 데이터가 어떻게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는지를 기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형태에 가장 근접하게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인 거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 포맷이나 데이터의 순서, 또 인덱스로 대표되는 액세스 패스 등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과 밀접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액세스 패스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얘는 데이터의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한 구조체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인덱스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살펴봤던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스테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는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술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그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술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설계할 때 정해지고 나면 그 후에는 이 스키마는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이게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스튜던트와 북이 있고, 그리고 각 스튜던트와 북에는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어떤 애트리뷰트를 가지는지를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구나,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는 뭐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제 데이터는 꽤 자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 혹은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들은 계속 바뀌어요. 데이터가 추가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때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 이 시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의 각 시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들은 계속 바뀌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의미가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다 혹은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용어는 또 어떻게도 불리기도 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현재 인스턴스의 집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에서 중요한 3 스키마 아키텍처를 살펴볼게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키텍처 중에 하나입니다. 아키텍처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대부분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왜 존재하냐,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냐면 얘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분리시키는 목적으로 이 아키텍처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구조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뀔 때에도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는 세 가지 레벨이 존재를 하고요. 이 각각의 레벨마다 스키마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어떤 스키마들이 있냐면 익스터널 스키마, 컨셉추얼 스키마, 인터널 스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터널 스키마 혹은 유저 뷰라고 하는데요. 얘는 익스터널 레벨 혹은 뷰 레벨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고요. 그 다음에 컨셉추얼 스키마는 컨셉추얼 레벨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고, 인터널 스키마는 인터널 레벨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스키마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 인터널 스키마는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가장 가깝게 있는 스키마가 이 인터널 스키마인 거죠. 그래서 얘는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표현을 하는데, 이때 피지컬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토리지나 실제로 저장될 때 사용되는 자료 구조, 그리고 인덱스로 대표되는 액세스 패스 등등 이렇게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는 내용을 기술하는 스키마가 이 인터널 스키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익스터널 스키마를 살펴보면 얘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바라보는 스키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터널 스키마는 사용자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익스터널 뷰라고도 합니다. 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혹은 유저 뷰라고도 불리고요. 그러면 이 익스터널 스키마는 어떤 특징이 있냐? 특정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유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유저마다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알려줄 필요가 없는 데이터는 숨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익스터널 스키마는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초창기 아키텍처는 이 인터널 스키마와 익스터널 스키마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각각의 유저마다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인터널 레벨에서도 점점 더 중복되는 데이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니즈에 맞춰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같은 데이터를 포함함에도 조금씩 다른 인터널 스키마들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중복되는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여러 스키마들이 생기니까 점점 관리도 힘들어지고 데이터 브리치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 컨셉추얼 레벨에서의 컨셉추얼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를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인터널 스키마를 한번 추상화시켜서 표현한 스키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저장 구조에 관한 내용은 이 스키마에서는 숨기게 되고요. 대신에 논리적으로 컨셉추얼하게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 구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티티, 데이터 타입, 그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십,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유저 오퍼레이션과 데이터들의 제약사항을 걸 수 있는 컨스트레인츠,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현한 게 이 컨셉추얼 스키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목적이냐? 안정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각 레벨을 독립시켜서 어느 한 레벨에서의 변화가 상위 레벨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3 스키마 아키텍처가 사용되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인터널 스키마의 변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변경 때문에 컨셉추얼 스키마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이 컨셉추얼 스키마와 인터널 스키마 사이의 매핑, 이 매핑만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컨셉추얼 스키마의 변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익스터널 스키마가 달라지진 않는다. 대신에 이 둘 사이의 매핑만 바꿔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터널 스키마가 바뀌어도 컨셉추얼 스키마는 바뀌지 않게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런데 반면에 이 컨셉추얼 스키마가 바뀌어도 익스터널 스키마는 바뀌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까다롭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의 대부분의 DBMS는 이 3레벨을 완벽하게 혹은 명시적으로 나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따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각각의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은 인터널 레벨에만 있다라는 거, 요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입니다. 줄여서 DDL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얘는 이 컨셉추얼 스키마,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이죠. 이 컨셉추얼 스키마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컨셉추얼 스키마뿐만 아니라 이 인터널 스키마까지도 포함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DDL은 컨셉추얼 스키마를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되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인터널 스키마는 따로 언어를 가지고 정의하기보다는
스키마는 어떤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스키마를 정의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언어인 스토리지 데피니션 랭귀지가 있는데요. 줄여서 SDL이라고 합니다. 얘는 인터널 스키마,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인터널 스키마를 정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특히 릴레이셔널 DBMS에서는 이 SDL이 거의 없고요. 파라미터를 통해서 인터널 스키마를 설정하는 것으로 대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View Definition Language입니다. 줄여서 VDL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External Schema,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External Schema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DBMS에서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DDL이 VDL의 역할까지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Definition Language로는 DDL이 대부분 모든 것들을 커버한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ata Manipulation Language가 있는데요. 줄여서 DML이라고 합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제 데이터,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검색하는 등의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언어가 이 DM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언어들이 있는데 사실 이 언어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언어로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DBMS는 DML, VDL, DDL이 따로 존재하기보다 통합된 언어로 존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이 SQL입니다. 이 SQL은 Relational Database에서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이 SQL이 DML, VDL, DDL 역할을 모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 영상들에서 우리는 이 SQL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백엔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셔야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백엔드를 구축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니콜라스입니다. This language is more popular than Java and that Python. It's a language that just by understanding it will help you so much when building a web-related project. Also, it's a great on the resume and it could save you so much on a technical interview. The crazy part is that it's not even a programming language. This language that I'm talking about is SQL. Yes, SQL is more popular than Java and that Python, and the mind-blowing thing is that some full-stack developers have never ever written a single line of SQL code. Yes, sir? SQL means a structured query language. It is a language specifically designed to talk to databases. As you know, almost everything needs a database. Databases are where we store our data. So we need to understand as developers how to actually talk to databases. This is when SQL comes in. There are two categories of databases: relational databases and non-relational databases, also known as SQL and non-SQL. On the SQL corner, we have stuff like MySQL, PostgreSQL, SQLite. And on the NoSQL corner, we have things like MongoDB, DynamoDB, and CouchDB. On this video, I'm not gonna make a comparison between NoSQL and SQL, but if you want that video, leave it in the comment because it's a really fun fight to have. SQL databases have been the default choice for most companies and most use cases. Most companies, governments, bank, enterprise, legacy systems run on SQL. That's why SQL is the industry standard. Orders, Captain? Now, how do SQL databases look like and how do they work? An SQL database looks just like an Excel document. So, a database has tables, an Excel document has sheets. A table has rows and columns, an Excel sheet has rows and columns. So, let's pretend that we have a database and that database has 4 columns. Those are ID, name, email, and age. And on the rows, let's say we have 5 users. Now let's take a look at some basic SQL commands. Select. Let's say that I want to get all the emails from the users on the table students. So what I'm gonna do is write select email from students, and that's it. As you can see, I am using select and from. Those two are SQL commands, but they are much just like English. I told you this is not a programming language, it's a query language, and it looks just like normal English. Now, let's try to get the emails from the users that are older than 21. So now we say select email from the table students
where the age is more than 21. Again, this statement looks really much like normal English, and we can just read it and understand what's going on. Now, let's get the ages of the users that have an email that ends with neighbor.com. So now we're going to say select age from the table students where the email like ending with neighbor.com. In this case, we are using this percentage sign, and that means that we are looking for something that ends with neighbor.com. What if we want to delete the student with the ID number 2? All we have to do is say delete from the table students where the ID is the number 2. What if you want to get the students that are between 15 and 18 years old? All we have to do is do select email from the table students where the age is between 15 and 18. As you can see, here we are using select, from, where, between, and. These are all commands provided to us by SQL, and as you can see, it's so much like English. It's incredibly easy to understand. Roger that. So, why so many programmers avoid SQL or they just don't know SQL? The answer is ORMs. This is basically a thing that takes my favorite code, for example Python code, and turns it into SQL. So I write code on Python and I get SQL. ORMs are used really often. For example, on Python, I have the Django ORM. On Laravel, we have Eloquent ORM, or Node.js, we have Sequelize or Type ORM. These are all super good products and they save time. The problem is that they make the developers depend on the ORM because the developer doesn't want to switch between Python and SQL, PHP and SQL. It would be better if I could just stay only on Python and get SQL via my ORM. Now, this is good because this saves time. The problem is that people become dependent on the ORM, and if something breaks, if they need something faster, if the ORM is not big enough, then they don't know what to do. Now, this is why every serious full-stack developer should learn SQL, because eventually the ORM might not be enough. Now, I'm not saying stop using ORMs. I use ORMs all the time. I don't write SQL code every day, but when something breaks, when the ORM is kind of slow, when there is something I need to do but I can't do it with the ORM, I go in and I write raw SQL code, and that will be always so much better than not knowing what to do and trying to work around the issues. Keep in mind, I'm not saying that you should become an SQL expert. I'm just saying you should understand at least how SQL works, so at least you understand what is your ORM doing for you. This will help you understand how databases work. It will help you model your data. If you just learn a little bit of SQL, it will go a long way. You're going to see the benefits way into the future.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I hope that you are now a little bit more curious about SQL. Like I said, you don't have to be an expert, you just need to understand how it works. But I promise you, the effort of learning it right now is going to pay in the long term. Thank you for your support. Thank you for your comments. We're almost there in 100K. As always, don't forget to be happy.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구민체육센터에서 일하는 개발자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체육센터에 등록한 사람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테이블로 정리를 일단 DB에다가 해두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회원들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등록했는지를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두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김민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다음날 골프 초급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수강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찾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골프 초급을 수강 신청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찾아내고 싶을 때 뭐 조건식 같은 걸 where문을 이렇게 간단히 쓰는 게 아니라 뭐 like 연산자를 쓴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성능이 좀 저하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프로그램 이름을 수정하거나 뭐 그럴 때도 좀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의 칸 안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보관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전문 용어로
제1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완료된 테이블을 제1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셀렉트 할 때 성능 문제 같은 것도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수정할 때도 좀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는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요. 자, 근데 잘 보면 뭐 이제 제1 뭐 이런 것들이 붙은 거 보니까 제2, 제3 뭐 이런 것들도 있는지 궁금하죠, 그죠?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정규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예시를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고 칩시다. 자, 아까랑 똑같이 이제 수강 등록 현황을 이렇게 저장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자, 근데 이번엔 자, 프로그램마다 가격을 이렇게 기록을 해 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수강료를 냈는지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해 두고요. 자, 이렇게 해 두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자, 나중에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헬스라는 프로그램이 7,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격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6,000원인 걸 다 찾아가지고 7,000원으로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죠? 근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헬스를 신청한 사람들이 한 100명, 1000명, 10,000명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이 테이블에 있는 헬스 수강 신청한 데이터도 한 1000개, 10,000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거를 다 찾아서 수정을 해야겠죠, 그죠? 가격을 다 이렇게 7,000원으로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우 오래 걸리겠죠, 그죠? 가격 하나 수정하는데 막 몇만 개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게 싫으면 여러분들 제2정규화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자, 제2정규화가 뭐냐면 현재 테이블의 주제와 관련이 크게 없는 컬럼들 있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컬럼들은 다른 테이블로 옮겨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가격 컬럼 잘 생각해 보시면 현재 테이블의 주제랑 크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자, 현재 테이블은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이렇게 등록했는지 저장을 하기 위한 테이블이지 프로그램의 가격 소개하는 그런 뭐 테이블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격 컬럼은 현재 테이블의 주제와 딱히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자, 요거를 다른 테이블로 그냥 빼버리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프로그램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마다 가격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을 해 두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제2정규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이 완료된 테이블을 제2정규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면 뭐가 좋아요? 아까는 헬스 가격을 수정할 때 여러 곳을 건드려야 됐었는데 자, 지금은 한 곳만 딱 수정하면 되니까요. 수정 작업 이런 것들이 편리해지겠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죠? 자,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하고 싶으면 자, 요 테이블 안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다른 테이블에 있던 데이터까지 이렇게 끌고 와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셀렉트로 조회할 때 좀 귀찮은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뭐 예전에 설명했던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 있죠.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정규화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러면 또 단점이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단점을 그냥 감수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이제 제2 정규화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테이블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정규화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제2 정규형을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 보자면 파셜 디펜던시를 제거한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제2 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자, 파셜 디펜던시가 뭔지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단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 배웠죠, 그죠? 프라이머리 키가 뭐예요? 자, 이런 컬럼들을 프라이머리 키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행을 서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한 유니크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뭐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프라이머리 키 컬럼이 없는 경우에도 자,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정해 둘 수가 있습니다.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 테이블에서는 자, 요 회원 번호랑 요 프로그램 테이블 자, 요거 두 개를 합치면요. 프라이머리 키 역할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그죠? 자, 요거 두 개를 뭐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해 두면 이제 각각 데이터들이 유니크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럼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둬도요. 자, 얘는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컬럼들을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합하면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컬럼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 꼭 두 개가 아니어도 3개, 4개 이상 이렇게 합쳐도 뭐 전혀 상관없고요. 자, 그럼 이제 파셜 디펜던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자, 파셜 디펜던시가 뭐냐면 자,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 있죠? 자, 여기에 종속된 컬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컬럼에 가격 컬럼이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가격 컬럼은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딱 결정이 되죠, 그죠? 회원 번호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컬럼, 하나의 컴포지트 컬럼에만 종속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자, 이 컬럼은 여기에 파셜 디펜던시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partial dependency가 있는 컬럼을요, 다른 테이블로 빼버리면 제2 정규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교과서적인 정의 같은 거예요. 컴공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고요. 근데 나는 빡통이라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면 그냥 제2 정규화를 하고 싶으면 현재 테이블의 메인 주제랑 상관없는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빼면 되는구나.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제3 정규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프로그램마다 강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지 이런 것들을 기입하고 싶어가지고 강사 컬럼도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강사들이 어디 대학 출신인지도 기록하고 싶어가지고 출신 대학 컬럼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테이블 잘 관찰해 보시면 제2 정규형 테이블 맞죠, 그죠? partial dependency 이런 거 보여요? 없죠. 왜냐면 composite primary key가 아마 없기 때문에 partial dependency도 없을 거예요. 그냥 primary key 역할을 하는 하나의 컬럼만 있을 뿐이에요. 자, 아무튼 제2 정규형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출신 대학이라는 컬럼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컬럼 보시면 primary key랑 전혀 상관없죠. primary key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그냥 강사라는 잔챙이 컬럼에만 딱 종속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잔챙이 컬럼에만 종속이 되어 있는 자, 이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빼버리면 자, 이거를 제3 정규화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작업이 완료된 테이블을 제3 정규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강사마다 출신 대학들을 따로 기록을 해두면 제3 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 완성이라고요. 자, 이러면 장점이 뭐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나중에 수정 같은 게 편리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상구라는 사람이 학벌 세탁을 한 거예요.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려대를 서울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제2 정규화까지 해 놓으셨다면 아마 이제 두 군데를 각각 수정을 해 줘야겠죠, 그죠? 근데 또 이상구라는 사람이 되게 많이 출연을 해가지고 한 100군데에 이렇게 출연을 한다. 자, 그러면 한 100군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제3 정규화를 해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한 곳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수정할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규화를 해 놓는 거예요. 자, 근데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테이블에서 자, 요 이상구라는 사람의 학력이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출력할 수가 없고 저쪽 테이블에 가서 데이터를 끄집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귀찮은 점들이 발생하긴 하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보통은 제3 정규화까지 이렇게 해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3 정규화까지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테이블을 만들 때 자, 요 컬럼을 여기다가 만들지 말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정규화를 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정규화를 하는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 테이블 설계 이런 것들 알아서 이렇게 잘 하신 거예요. 요즘 건강을 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맛있는 구미로 뉴센트룸 멀티구미. 여러분들 코드 대충 짜 놓으시면 SQL 인젝션 공격 한 번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 공격이 뭔지 한번 직접 사이트 하나를 털어보도록 합시다. 물론 진짜 사이트에 하시면 범죄고요. 실제로 IQ 추적을 당해서 큰일 나기 때문에 자, 해킹 연습할 수 있게 가짜로 만든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사이트 보시면 로그인할 때 아이디나 비번 입력란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해보셔야 될 게 여기다가 따옴표를 쳐서 입력해보는 거예요. 자, 왜 하는 거냐면 자, 평소에 아이디 비번이 틀리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 근데 갑자기 따옴표를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다른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 딱 걸린 거예요. 자, 요건 SQL 인젝션 공격하기 매우 쉬운 인풋이란 뜻이고요. 자, 요 사이트도 해킹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든 뭐 가짜 뱅킹 사이트인데 자, 요 사이트 들어가서 해보셔도 평소엔 요런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따옴표를 치는 순간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죠? 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변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로그인 하려면 유저가 입력한 아이디 비번이 DB에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관계형 DB를 쓰는 경우 개발자들은 요런 SQL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데 뭔 소리냐면 자, 지금 DB에 accounts라는 유저 아이디 비번 모아놓는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디가 유저가 입력한 거랑 일치하는 행을 찾아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유저가 입력한 걸 여기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을 때 자, 유저가 따옴표를 넣게 되면 자, 따옴표는 SQL 문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상한 SQL 문법 에러가 나게 되고 자, 아까처럼 에러 메시지도 살짝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서버 만들 때 에러 메시지를 너무 자세하게 작성하면 해커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아무튼 이런 인풋을 발견하면 자, SQL 문법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인풋을 이용해서 강제 로그인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DB에 있던 테이블 전체도 이렇게 빼올 수 있고요. 심지어 DB를 삭제하는 테러 행위도 가능하고요. 자, 진짜 강제 로그인 같은 거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남의 아이디 하나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T유저라고 때려 박아 보니까 실제 있는 아이디래요. 이걸로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T유저를 입력하는데 자, 근데 여기다가 따옴표 치고 자, 그 다음에 대시 2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아까 그 SQL 코드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입력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SQL 문법에서 대시 2개는 주석 처리해주는 문법이기 때문에 자, 뒤에 코드가 전부 주석 처리가 되어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패스워드까지 확인하는 부분을 이렇게 싹 날려버린 거기 때문에 자, 아이디만 요거랑 이렇게 일치하면 바로 이렇게 로그인을 시켜주는 코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비번을 아무거나 입력해도 이렇게 로그인이 잘 될 거예요. 맞죠? 아니면 이제 로그인할 때 자, T유저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어카운트 테이블에서 요거를 만족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행을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부분은 항상 true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신기하게도 이제 이 테이블에 있던 모든 행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버는 아마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행 하나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보통 DB에서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계정은 아마 테스트 계정 혹은 어드민 계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로 로그인 해보시면 자, 지금 로그인 된 거 보시면 어드민 유저로 이렇게 로그인 잘 된 거 보이시죠? 지금 이 간단한 코드 하나만으로 어드민 권한도 탈취하신 거예요. 이제 내 계정 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입출금 하시면 되고요. 대충 1억 달러 정도 이렇게 출금해 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이제 결과 보시면 1억 정도 이렇게 빼돌렸다고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유니온 셀렉트 같은 문법을 사용하시면 자, 되게 쉽게 다른 테이블의 내용도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사이트 방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이트는 URL 뒤에다가 작가 번호를 입력하면 자, 요 작가의 소개글을 DB에서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도록 동작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작가 번호를 입력할 때 정상적인 걸 입력하는 게 아니라 SQL 문법을 입력해 버려도 이렇게 동작하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니온 셀렉트라는 걸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아마 서버 측에서 이런 쿼리문을 실행해 줄 텐데 자, 근데 쿼리문에 자, 이런 코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니온이 뭐냐면 자, 셀렉트 문법 2개를 이어 붙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2개의 셀렉트 문 실행 결과를 동시에 이렇게 출력해 주는데 자, 근데 이거 쓰려면 셀렉트 문법 2개가 서로 컬럼 개수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컬럼 개수를 강제로 이렇게 맞추는 과정을 뒤에 이렇게 쭉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패스워드랑 유저 이름 같은 것도 한번 출력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가 설명이 나와야 할 곳에 이렇게 유저 이름과 패스워드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요거 이제 아이디 비번으로 이렇게 로그인 해 보시면 잘 될걸요? 잘 되네요. 자, SQL 인젝션을 되게 쉽게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일단 DB를 쓰지 말고요. 상남자처럼 이렇게 URL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면 인젝션 공격할 이유가 없어지고요.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고 자, 가장 쉬운 해결책은 파라미터라이즈드 쿼리를 쓰는 건데 유저가 입력한 값을 SQL 쿼리문에 집어넣어야 할 경우 자, 이런 식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러면 얘가 알아서 이제 유저가 입력한 값을 안전하게 바꿔주기 때문에 인젝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프로시저 문법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요거는 코드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귀찮아질 수는 있고요. ORM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RM은 SQL을 대신 짜주는 라이브러리 같은 거고요. ORM 문법에 잘 맞춰서 이렇게 갖다 쓰시면 인젝션 공격은 대부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아니면 자주 쓰이는 인젝션용 코드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자주 나오는 특수 기호들을 미리 걸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학생분들이 가끔 해킹 이런 거에 매력을 느끼고 실제 서비스에 이상한 짓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하시면 경찰서 가니까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런 거 가르치는 이유는 자, 해킹하는 법을 알아야 이렇게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알아두는 것도 이제 코드 짤 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빨면 물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페브리즈. 자주 나오는